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저는 그 캡탄에 있는 아니죠, 팔에 있는 시몬디움에 있는 김경래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이 이제 광물혁명과 인종차별 정책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1시간 만에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강의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아마도 시간을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닌가, 그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보시면 우리 길 하나를 두고 한쪽에 타운십이 있고 또 한쪽에 보통 이제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백인 거주 지역들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안에 전체적으로 약간 불균형한 형태로 남아공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 사진 하나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불균형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두 번째, 여기 사진 보면 이게 이제 가족 구조, 현재 지금 남아공에 있는 가족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2018년 조사에 의하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퍼센티지가 34.4%, 그리고 엄마하고 살고 있는 퍼센티지가 41.4%, 그리고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퍼센티지는 3.3% 정도 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 가정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남아공은 좀 독특하게 엄마하고 살고 있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어지는 이제 퍼센티지인데 왜 이런 가정 구조를 갖게 되어졌는지 대한 내용이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 안에 나와져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광물혁명과 인종차별 정책을 좀 다루고 보면 이런 구조가 왜 생겼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남아공 경제 구조, 규모와 구조를 조금 좀 살펴보고 싶어요. 1인당 GDP가 남아공이 6,377달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국인데 한국이 31,000, 한국이 한 5배 정도, 5배에서 한 6배 정도 많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르테이트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1960년대에는 이 랜드가 미국 달러보다 더 셌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아파르테이트 정책 이후에 백인 정책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백인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흑인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경제들이 계속 이제 추락하는 또 모습들이 또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아공 주요 수출품입니다. 남아공 수출품의 16%가 보석, 귀금속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금속 광물들로 그다음에 13%, 그다음에 광물성 연료, 철강, 자동차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11%.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좀 나름대로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었습니다. 남아공이 2024년인가요?까지 이 자동차 분야를 더 발전을 시켜서 사회 산업에 굉장히 큰 근간을 이루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광물이 차지하고 있는 남아공 수출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광물혁명이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물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약 49만 명의 사람들이 이 광물 산업에서 고용되어져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물 안에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금, 백금류,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석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물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아공 초기 역사, 우리 이민무 선교사님이 남아공 초기 역사를 하셨는데 이 남아공 초기 역사를 이제 키워드를 찾아본다면 저는 첫 번째가 돈을 찾아서, 그렇죠? 그리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다시피 이제 포르투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영국 어떤 이런 제국주의들이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사실 그 뒤에는 돈을 찾아서 움직였던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굴러온돌이 이제 바뀐 돌을 뺀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다시피 그 처음에 이제 꼬이꼬이가 그 선주민이 살고 있었을 때 뭐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잠깐만요. 아니 양승록 선교사님이 뭐가 안 되지? 예. 예. 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차례로 점점 이렇게 그 남아공에 이제 진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이꼬이가 살고 있었을 때 네덜란드가 진출해서 꼬이꼬이를 밀어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사하라 사막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보츠와나 그 사막 근처에 꼬이꼬이들이 부시맨들이죠. 좀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와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렇게 와서 그 정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영국이 그 네덜란드 보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밀어내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볼 광물혁명과 인종차별 정책 안에 좀 나타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인터넷 사정들이 모두 괜찮으신가요? 지금 다 저기 음성을 꺼놔서 손으로 표시해 달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손으로 인터넷이 사정이 괜찮으시면 좀 손으로 표시 좀 해주실래요? 예. 양승록 그러면 선교사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보고 계신 어떤 지도가 보이시죠? 이 지도가 그때 이제 19세기 말 중순에서 말 정도 있었을 때 그 지도입니다. 1880년대 1880년대 그 정도 부근에 있는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어디죠? 그 브리티시 케이프 콜로니 요 지역 그리고 또 오렌지 프리 스테이트, 트랜스팔 지역, 그다음에 이렇게 나탈 지역, 이렇게 백인들이 대부분 이제 차지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요 그리과랜드 웨스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그리과랜드 웨스트라는 지역은 칼라인들 저희가 얘기하는 칼라인들이죠. 저기 그 혼혈인들이랑 노예에서 탈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서 만든 어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브리티시 케이프 콜로니와 아주 긴밀한 어떤 연관성을 가지면서 계속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것을 잘 해줬던 사람이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그 부분을 잘 좀 감당해 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19세기 이제 중반에서 말에 있었던 어떤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오렌지 프리 스테이트, 트랜스팔 이 지역은 다 보호인들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 건축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탈 지역도 사실은 보호는 후손이 시작을 했지만 그 영국이 이제 점령을 하고 영국이 이제 그 나탈 지역을 다 그 점령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다시 트랜스팔 지역이나 오렌지 프리 스테이트로 갔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광물혁명이 일어났던 당시에 그 주변 정세입니다.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이걸 어떻게 유레카. 유레카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나요? 예. 예, 유레카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특별히 이름이 있죠. 이게 뭐 엄청 큰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이제 광물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역사책에 나오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던 어떤 그 14세의 소년이 그냥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 돌이 상당히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 옆집 아저씨가 보기에. 그래서 그 옆집 아저씨 이름이 샤크 판 깨르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찾아가 가지고는 그 아이 엄마한테 야,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엄마가 야, 우리 친척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그 이웃 사촌끼리 어떻게 그런 걸 팔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가져라 하고 이제 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취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램스타운에 보내봤더니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인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려 24캐럿. 그러니까 무려 24캐롯이라는 다이아몬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 해 이것이 이제 이게 1866년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1867년에 파리 그 박람회 이제 전시가 돼요. 사실 그때 파리 박람회 전시회로 갔던 거는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진짜는 그 영국 여왕에게 갔대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 그걸 이제 확인하고 좀 보고 그리고 다시 그거를 이제 백인 그 남아공 이제 돌려 보내는데 그때 당시 이제 총독이 그거를 500파운드에 이제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1870년에 그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이아몬드 들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죠. 영국에 돌아가서 1946년에 이게 이제 옥션에 한번 나옵니다. 그때 옥션에 나올 때 2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는 팔찌.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 2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그 팔찌 안에 가장 중앙 가운데 딱 이렇게 놓여 있는 다이아몬드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그 백작 부인이 그거를 이제 샀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다시 1967년에 이게 다시 이제 매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디비어스타가 이 다이아몬드를 사서 영국이 이제 남아공에게 이제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지금 이제 kimberley 광산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kimberley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예. 예. 자꾸 이제 카모임을 하다 보면 가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레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러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 리버 지역이랑 그다음에 지금 이제 kimberley 지역이죠. 그 kimberley 지역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리카랜드 그 웨스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거기 이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kimberley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이제 그 그리카랜드를 합병해 버립니다. 이게 돈을 찾아서 영국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식간에 1870년대에는 그 남아프리카에서 그 kimberley가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kimberley를 가본 지 오래전에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kimberley의 모습은 좀 황량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때 당시 1870년대에는 정말 가장 많은 남아공에서 인구가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홀, 저희가 이 빅홀을 봤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원주가 1.6km, 그리고 2,200만 톤의 흙을 퍼냈대요. 그때 당시 거기서부터 나온 다이아몬드 양이 14,500캐롯. 키로수로 얘기하면 2,722kg이나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kimberley 깊이가 1,100m까지 내려갔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인간이 판 홀 중에 가장 깊은 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돈을 찾아서 막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돈에 굉장히 집착했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그 kimberley에서 마인이 개발되어졌을 때 그 소규모 광산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소규모 광산업자들이 그 kimberley 그 부근 그 땅을 팠던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내 지역 내 강산에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사실 다이아몬드를 발견을 했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좁은 지역을 파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가다가 이게 흙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도대체 이 다이아몬드가 누구 소유냐?
누구 거냐 뭐 이런 싸움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그 소송이 있었다고 그래요. 막 그때 당시 약 1,600건의 그 이상의 어떤 소송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송으로 도대체 이게 누구 거냐 뭐 그 변호사들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874년, 1875년 그때 킴벌레이에 아주 굉장히 큰 공황 상태에 접어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백인 특별히 영국 정부가 그곳을 그곳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국 시민 정부는 그 흑인들이 혹시 다이아몬드를 찾는 일들이 생기거나 또 흑인들이 어떤 다이아몬드를 그 주변에서 죽거나 하면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 이제 1880년대에 있었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그 트랜스팔 공화국이 영국 그 콜로니에 합병되어져 있는 모습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 프리스테이트 그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프리스테이트 주만 남겨져 있고 색깔을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프리스테이트 주만 좀 남겨져 있고 트랜스팔 공화국이 영국에 잠시 지배되어지는 현상들이 좀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국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재정을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점령해 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그리카랜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킴버리가 영국 콜로니에 넘어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면서 그 세실 로즈와 드비어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실 로즈가 그때 당시 이 소규모 업자들로 되어져 있는 광전업자로 되어져 있는 그때 당시 그 다이아몬드 공황이 찾아온 어떤 그 상황을 정리하는데 아주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주네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그 영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소규모 업자를 하나둘씩 이제 그 업자들을 이제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비어사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드비어사 안에 그 소자본, 그 개별적으로 산재되어져 있었던 그 소규모 그 광선업자들을 다 통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있었던 이제 소송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이후에 체결되어졌던 많은 다이아몬드를 이제 판매하는데 어떤 독점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비어사가 아주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질 로즈와 드비어사가 했던 그 일 중에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신기술을 그곳에 이제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증기기관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있었던 그 산업혁명에 있는 그 기술들을 이 다이아몬드 광산에 적극적으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이 이제 도입이 되고요. 세실 로즈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영국 정부가 철도를 이 킴벌리까지 놓는 작업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더 위로 올라가서 철도를 놓으려고 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펌프 자꾸 밑으로 파고 내려가다 보니까 자꾸 물이 나오고 또 비가 오고 하면 그 물 때문에 생산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이제 끌어올리는 일들 이런 신기술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드비어사가 잘했던 게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그리고 왠지 결혼할 때는 꼭 다이아몬드 반지를 줘야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주겠다고 개 들어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던 그러나 저희가 여기 나오기 전에 팔아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렇게 영원한 사랑이 영원하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런 마케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이아몬드가 사실 물이나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의 이 선을 잘 맞추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생산을 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고 시장에 그 물건을 푸는 데 있어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그 물건을 푸는 그런 작업을 해서 가격 조정을 했던 일. 이게 사실 경제에 굉장히
최근 그 이후에 이제 경제 산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 폐쇄 수용소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노동자 그 폐쇄 수용소인데 Labor Closed Compound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그때 당시 흑인들이 대부분은 이제 이스턴 케이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 텍세이션을 이제 했는데요. 세금을 내야 되는 영국 정부에 이제 세금을 내는 어떤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 그때 당시 있는 흑인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세금 그 비용이 그 이때 광산 노동자들이 일한 3개월치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폐쇄 그 킴벌리에 와서 그 광산 노동자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 시설들이 이제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광산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노동을 했다고 해요. 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쪽 광선 작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먹기도 하고 발 밑에 등 밑에 좀 찢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항문 사이 이렇게 신체 어떤 중요한 부분에 넣어서 뭐 보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그 흑인 노동자들에는 있어서 이 폐쇄 그 노동자 이 수용소에서 그 광선까지 가기 전에 몸수색을 아주 철저하게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화장실까지 전체 이렇게 검사를 해서 변으로 나오는 모든 거를 다 체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노동자 폐쇄 수용소는 나중에 타운십의 어떤 모델로 그리고 타운십이 생기게 되어지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잠깐 우리 그 백인 우월주의자 세실 로즈에 대해서 제가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실 로즈가 굉장히 그 영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이제 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영 제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지배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아주 커다란 자원이 생산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영국은 특별히 이 세실 로스의 그 철학대로 이 케이프타운에서 카이로까지 철도를 놓는 것이 이들의 이제 목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비오사 그다음에 드비오사에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케이프 식민지 총독이 돼요. 그리고 케이프 식민지 총독이 되어지는 중간에 아까 지도를 보셨듯이 케이프 트랜스파일 공화국도 이제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로즈디아라고 해서 지금 짐바브웨, 잠비아 요 두 나라들이 사실은 로즈디아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갈라져서 그 짐바브웨, 잠비아로 이제 그 나라들이 바뀌었는데 다 이제 세실 로즈가 그것을 이제 개발하고 또 철도를 놓는 작업 가운데 만들어진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이 세실 로즈가 그 뭐 뒷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이 없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벌었던 모든 돈들은 옥스퍼드 대학에 기증이 되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로즈 그 장학재단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로즈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받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케이프타운에 2015년인가요? 막 그 UCT에 있는 세질 로즈 동상 이제 철거하게 되어지는 이제 계기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게 백일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흑인 친구들이 이제 데모에서 철거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광산혁명을 볼 때 이제 저희가 금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 이제 1886년에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요 돈은 크루거랜드 금화라고 해요. 1967년에 주조되었습니다. 이 란드라는 말이 사실은 윗바터스 란드 지역 지금 조하네스버그에 있는 지역의 이름에서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금화에 그려져 있는 사람의 이름이 크루거, 어, 폴 크루거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우스 아프리카 리퍼블릭,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 아니면 유니언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 전에 있었던 국가의 이름들, 트랜스팔 국가의 이름이 사우스 아프리카 리퍼블릭이었는데 그때 초대 대통령, 뭐 수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1886년에 2월에 그 조지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조하네스버그 근처에 있는 랑나흐트라는 데서 금맥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골드러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그 1890년경에 있는 그 조하네스버그의 그 도시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요. 그 광산업자들이 이제 광부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채굴을 위해서 약 10만 명의 흑인 노동자들이 그때 당시 이제 고용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금을 찾아서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빅바터슬란드라는 지역은 킴벌리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 순식간에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킴벌리가 아니라 빅바터슬란드, 지금의 조하네스버그가 남아오면서 가장 큰 도시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차 대전이 발발했던 해 1914년 정도는 요하네스버그 안에 약 50만의 인구가 거주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기 1889년에 이제 지도를 좀 보여드립니다. 이 1889년의 지도를 보면 1899년 지도를 보면 다시 사우스 아프리카 리퍼블릭이 이렇게 여기 사우스 아프리카 리퍼블릭 트랜스팔 지역이 다시 그 더치 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사이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1차 보호 전쟁이 발발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보호 전쟁이 이제 발발하기 전에 이제 잠깐 광물혁명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 구조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산혁명은 남아프리카 정통 가족 관계와 사회 규범의 해체의 주범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전까지 사람들 트레디셔널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이렇게 초지로 가죠. 초지에 가가지고 소를 몰고 초지에 가서 먹이게 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돼서 다시 이렇게 가족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전통적인 어떤 삶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하루라는 시간.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광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흑인 어떤 노동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홈랜드라고 하는 그 시스카이 그다음에 트레스카이라고 하는 흑인 지역에서부터 1월 달에 광산 지역으로 이제 가죠. 컨트랙을 통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90% 이상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면 광산, 폐쇄 수용소, 뭐 이런 쉑 있는 타운십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벌었던 돈을 가지고 다시 12월 달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에 의해서 가정은 자연스럽게 엄마가 소도 키우고 그리고 엄마가 자녀들도 교육하고 그런 구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이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구조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예.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 김준근 선교사님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셔서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어, 그런 구조를 이제 갖게 되어지면서
아버지 그 특별히 남자 아이들이 아버지상 올바른 아버지상을 이제 배울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많은 남자 아이들이 제대로 아버지상을 배우지 못하고 그 역사가 무려 한 10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남아공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처음에 봤던 어떤 그런 그 구조들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이 광물혁명에 의해서 남아프리카 전통 가족 관계와 사회 규범이 이제 해체되어지는데 광물혁명과 산업화는 흑인 인구들 특히 흑인 남성들의 이주를 야기했으며 결국 전통사회 가족관계에 대한 심각한 해체를 가져온다. 이로써 남아프리카 가족구조는 여성들에게 깊이 의존하는 형태로 굳어져 왔다. 전통사회에서 아버지들에 의해 지켜오던 가정규범, 사회규범 등은 허물어졌다. 오늘날 대다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없는 성장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의 남성상과 아버지상은 거리에서 배운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과 알코올, 그다음에 마약 중독, 절도, 성범죄 이런 것들이 야기되어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보여줬던 가족 구조의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구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광산혁명 장기간 거리를 두어서 이동해야 되는 어떤 구조 자체, 광물혁명이 만들어낸 구조가 결국 이런 가족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또 타운십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광산혁명은 또 도시 부근의 흑인 노동자들을 공급하는 집단 거주 지역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드비어사가 만들었던 노동자 폐쇄 수용소가 이제 타운십의 시초가 되었지만 그것을 이제 더 심화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금입니다. 금. 금광산 노동자들이 조하네스버그 근처에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 폐쇄 수용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리고 일거리를 찾아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시 주변에 비정규 거주 지역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그것을 이제 로케이션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1913년부터 그 시 정부에서 이 로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고요. 그곳에 이제 거주되어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인, 칼라, 인도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 비용을 어디서부터 얻어내면 주류 세금에서 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 집들을 개발해서 그 돈을 빌려줘서 구입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개발 비용을 가지고 편의시설들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타운십이라고 하는 도시 주변의 그 주거 형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광산혁명에 있었던 문제들이었고 그 광산혁명으로부터 나온 어떤 결과들을 잠깐 정리한 것입니다. 광산혁명 그 중간에 사실은 보호전쟁들이 있었습니다. 1차 보호전쟁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잠시 영국이 그 트랜스파일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점령을 했을 때 그때 당시 그 보호인들이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합병을 뭐 받아들였던 형태였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줄루가 영국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줄루가 그 이동을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스파일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근히 그때 당시 이제 트랜스파일에 있었던 보호인들 그 지도자들이 영국을 통해서 거기가 좀 정령되기를 좀 바라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1879년에 이미 이제 그 전에 그 트랜스파일 지역은 영국에 의해서 이제 지배되었고요. 그 시점에 영국이 이제 줄루 왕국을 이제 합병하기 시작합니다. 그 합병된 이후에 그 폴 크루거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게 독립을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해요. 그래서 1881년 2월 27일에 아주 대규모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마주바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아주 참패를 해요.
이때 당시 마주바 전투 당시에 약 한 40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전투에 이제 뛰어들어서 전투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영국에는 전사자가 92명, 그리고 포로까지 다 합치면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고 전사하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트랜스파알 군은 달랑 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 5명. 이거 뭐 엄청난 그 차의 격차를 좀 보여주죠. 사실 이 전투를 통해서 보호인들 안에는 엄청난 자부심, 또 민족주의 자부심이 사실 이제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81년에 다시 그 영국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월 23일 날 프로테리아 협정을 통해서 트랜스파알 공화국이 독립국가로 다시 이제 인정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 그때 당시 전투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보시면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국군이고요. 저기 멀리서 그 산 위에서 총을 쏘고 있는 잘 누군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보호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 1차 보호 전쟁 이후로 영국군들이 이 옷을 다 바꿔버려요. 빨간색을 없애버립니다. 왜? 눈에 확 띄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다. 전술적으로 그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트랜스파일 지역에서 독립한 이후에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가 엄청난 도시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2차 보호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폴 크루그가 그 트랜스파일 그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 리퍼블릭 그 초대 그 총리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으로 이제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선거권 잡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선거권의 문제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트랜스파일 공화국 안에서 그쪽에 이주해 온 지 14년 이전의 사람들은 이 선거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광산업자들, 영국계 광산업자들은 14년이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선거권을 줘라.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그 보호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금도 내지 않았고, 그리고 뭐 뒤늦게 와서 광산업을 했던 사람들이 선거권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말이 되지 않았던 거였고요. 또 보호인들의 입장에서 네덜란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독특했습니다. 보호인들은 아주 철저한 청교도라기보다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신앙을 근간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당시 그 광산 노동자들로 왔던 그 영국계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아주 자유가 굉장히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프레토리아와 조하네스버그, 특별히 조하네스버그 광산 지역이 있었던 이 지역에는 엄청나게 그 죄악의 도시처럼 그때 당시 그 보호인들이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거권을 줘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케이프 식민지 총리였던 세실 로즈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언젠가 저 광산도 함께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될 텐데 라고 해서 영국계 광산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무장 쿠데타를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로 말미암아 세실 로즈가 이제 그 총리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돼요. 그러나 영국은 계속해서 그 트랜스파일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그 지역을 지배하려는 어떤 시도를 계속하죠. 그 이후에 그 알프레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영국 총리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있었던 그 영국 사람들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다. 특별히 그 선거권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제 구실로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선전포고 그 과정 안에 오렌지 공화국이 열심히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제 전쟁이 발발되고요. 오렌지 공화국은 그 보호 쪽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첫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는 영국 그 보호가 상당히 이제 우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 전투마다 보호인들이 승리를 했는데 1900년대부터
다른 식민지로부터 대규모 군대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2차 보호전쟁 때 영국군이 4만 5천만 명, 45만 명, 죄송합니다. 45만 명이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보호군은 5만 2천 명이 이제 동원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2차 보호전쟁을 향해서 작은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영국령에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영제국, 그다음에 그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 영국령에 있는 그 사람들, 그다음에 로디지아 지금 그 세실 로즈에서 이제 지배되어지고 시작했던 짐바브웨, 잠비아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그다음에 그 인도,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영국 편에 들어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냈던, 그다음에 캐나다, 인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 보호군도 또 마찬가지로 또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네덜란드에서 군대가 오기 시작하고요. 독일에서 오기도 하고요. 프랑스에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보냈다고 해요. 미국이 사실 그 영국에서 지배해서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또 보내기도 하고요. 이탈리아, 러시아, 그다음에 아일랜드, 영국을 굉장히 싫어했던 아일랜드, 그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마치 작은 세계 대전이 이 보호 전쟁 요 한복판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 전쟁을 통해서 결국 영국이 승리는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숫자를 보다시피 45만 명, 그 다음에 5만 2천 명, 이 엄청난 그 갭에 의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영국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전쟁이었대요. 그때 당시 이제 신무기들이 동원이 됐는데 저게 맥심건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기관총 이게 이제 동원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가 있죠. 이 전쟁사에 대해서 남강구 선생님 잘 아신다 그러는데 언제 한번 그래서 포 이런 게 이제 막 동원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대량 학살이 이제 사실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보호인들 안에 그 전략이 뭐였냐면 그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이 게릴라전이 이제 막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약 그 폐쇄 수용소를 만들어서 컴파운드 캠프라고 그러죠. 컨셀레이션 캠프를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들을 막 가두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 가두는 숫자가 한 12만 명 정도, 보호인들 12만 정도를 가두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사망했던 사람들이 2만 한 8천 명 정도 사망을 했대요. 근데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사망한 숫자가 22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2만 2천 명. 제가 숫자 약해가지고 2만 2천 명의 숫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러니까 참 불쌍하죠. 아니야, 가둬놓고 소리. 아니래요. 아니 어쨌든 아니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 세계가 영국을 향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은 이 비난의 목소리를 좀 감추기 위해서 보호인들에게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어지는 데 있어서 보호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코만도라는 말이 사실은 이때 보호인들이 게릴라전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칭했던 이야기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있죠.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 눈빛을 보면서 아빠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이 막 하얀색. 우리 막내딸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 안에 보호인들 안에 이게 정신,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 종교적인 자부심, 또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들이 이 1차, 2차 보호 전쟁을 거치면서 더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전쟁에선 졌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그 민족주의 자부심은 더욱더 고취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남아프리카 연방 유니언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 이게 유니언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 이제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남아프리카 그 보호인들이 그 정부를 그 정권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 전쟁에서 졌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보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남아프리카 연방을 지켜나가는데, 만들어 나가는데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너들, 보호인들과 영국과의 갈등의 문제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 안에 어떤 그 전쟁 이후의 문제에 이 그 전쟁의 앙금들이 이 사람들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를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시로 막 밀려드는 이제 흑인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또 그때 당시 이제 전쟁에서 패하면서부터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너들, 백인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리카너들이었어요. 이제 이 아프리카너들이 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대부분 보호인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계들은 상업계와 그 다음에 상업들, 그 다음에 광산업 이런 데 기반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제를 가지면서 사실은 그 아까 보셨던 유니언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파르트헤이트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931년에 원주민 토지법이 이제 1913년에 원주민 토지법이 드러나고요.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923년에 원주민 도시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원주민 토지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남아프리카 전체 지역 안에 지금 색깔이 있는 지역들이 보이시죠? 그 색깔이 있는 지역이 그 원주민들, 그 네이티브들의 본거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본거지들 안에서만 그 네이티브들은 원주민들은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남아프리카 연방 전체 땅의 13%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을 채취하는 그런 산업에 원주민들이 업계 미리 이제 넣어놓는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원주민 도시법이에요. 이 원주민 도시법들은 뭐냐면 그 원주민들이 도시에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영국 이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이 한참 있으면서 또 광물혁명 그 이후에 엄청난 부가 그 도시 부근에 이제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시에 점점 오고 싶어 하지만 그 도시로 들어오는 인구수를 이제 제한을 합니다. 특별히 도시에서 꼭 필요한 인구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을 이제 만들어 놓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아파르트헤이트 법안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그 기초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격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칸스입니다. 사실 이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하면 저 나름대로 정의라면 그 인종별로 분류해서 발전시키는 법안이다. 이게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법으로 국가 전체를 마련해 나가는 그 통제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게 이제 법안,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하는 어떤 그 형태가 법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법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요. 법안으로 이제 발전하고요. 이 분리 정책을 이제 세 기둥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땅과 노동력, 권력.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주지를 제한하고 이주 노동력을 이제 착취하기 시작하고 백인의 그 권력을 이제 백인 권력이 이제 독점되어지는 일들로 이제 만들어 갑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가 있었을 때에 백인이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특별히 보호계들이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이념적 근거가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그 백인이 타인종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실 로즈에서부터 이제 사실 그때부터 이제 사실 있었던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모든 선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들에게 흥미로운 일인데 그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종족 간의 분리를 이제 주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너들의 그 화란 교육교단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했고요. 아프리카너들이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대이동은 그 출애굽의 사건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흑인들을 만나서 싸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피의 강 전투 알죠? 그 배틀 오브 블러드 리버 그 전투에서 기적적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민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민으로 하셨던 증거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그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동일시하는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하며 그거를 이제 이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D.F. 말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 프랑스와 말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사실 그 아파르테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인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조금 그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노의 역사는 아프리카노의 민족주의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보호인들 특별히 아프리카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D.F. 말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권을 잡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1948년 이때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그 아파르테이트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셔널 파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당 이제 이분이 이제 이제 승리하면서 D.F. 말란이 총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총리가 되어지면서 페브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그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그 네이티브 그 장관이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죠? 아프리카인들 인들의 그 사람들 담당하는 장관이었었는데 그 사람이랑 함께 몇 가지 그 법안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949년에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 그다음에 1950년에 인구 등록 법령 이게 이제 The Population Registers Ac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Group Act, The Group Area Act 이게 사실 이 두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 아파르테이트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다음에 1952년에 그 타운식 법안을 그 골격을 이제 확정하고요. 그리고 1952년에 원주민법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1953년에 시설분리법, 그다음에 반투교육법 이렇게 차례적으로 D.F. 말란 시대에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해요. 1949년에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이제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백인 여자와 흑인 남성이 있죠. 그 아이의 중간에서 태어났던 사람은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예, 칼라인들입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칼라인들은 정체성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그 불법의 후손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졌던 이제 법안이 그 인구 등록법이라는 거죠. The Population Regulation인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그 뭐 자세히 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그 아이디북이에요. 그때 당시 아이디북인데 이 아이디북 가만히 보면 아파르테이트 아이디북 보면 흑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렇게 화이트, 케이프 컬러드, 말레이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그리카, 뭐 인디언 뭐 이런 데 있으면 거기에는 흑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흑인은 자기들의 그 국가의 그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그 처음 백인 정권이 시작되어졌던 유니언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는 백인들만의 국가였습니다. 흑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백인들만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백인들만이 선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국가였던
국가였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이 인종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해요. 인종을 구분하는데 백인은 어떻게 하냐면 외형이 명백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백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지만 명백히 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칼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백인의 정의예요. 백인의 정의. 원주민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토착민 인종으로 그 부족이 있는 인종이죠. 아프리카 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명백하죠. 꼬사 사람들, 줄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원주민 네이티브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흑인 칼라인들은 재밌어요. 칼라인들 뭐냐면 백인도 원주민도 아닌 사람. 이게 실제로 그 법령에 나와 있는 정의들입니다. 칼라인들 제가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칼라인들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칼라인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불의의 자손들이고 두 번의 부정에 의해서 그 정의되어졌던 사람들인 거죠. 1950년대에 있었던 그 집단 또 그룹 에어리아 액트 뒤에 사진에 보니까 we won't move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 법령에 의해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릭트 6 아시죠? 이게 그 법령에 의해서부터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원래 그 지역은 칼라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인데 백인들이 너무 살기 좋은 지역인데 이게 칼라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걸 백인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몰아내서 케이프 플레이트 지역으로 이제 내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 이제 흑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그 흑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주 지역에다가 대규모 플랫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집단으로 이주하기 시작해요.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디스트릭트 6에서 이제 이주를 시작하는데 1982년까지 약 6만 명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이주할 때 이 사람들을 다 한 지역에다 넣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지역 곳곳의 지역에 이제 케이프 플레이트 곳곳의 지역에 이 사람들을 이제 흩어서 이주를 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것이 또 그 칼라인들 안에 있는 그 갱 조직이 만들어지는 또 역할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 그다음에 그 사회 불안, 사회 불균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52년에 원주민법 수정안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이 원주민법 수정안은 무엇이냐면 16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의 모든 그 네이티브들은 흑인들은 허가증을 가져야만 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가증을 불태우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1960년대에 있었던 샤프빌 봉기였습니다. 이 허가증을 불태우면서부터 사실 흑인들이 본격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1953년에 있었던 시설분리법. 이게 시설분리법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같은 뭐 전철을 타요. 기차를 타러 가는데 백인이 걸어가야 될 지역과 칼라인들이 걸어가는 지역. 화장실이 분리되어져 있었고요. 버스와 그다음에 해변이 분리되어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1953년에 있었던 시설분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53년에 반투교육법이 이제 발표돼요. 그게 뭐냐면 이 흑인들 특별히 네이티브들은 더 이상 우리가 그 도시 부근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너희들을 이제 교육하지 않겠다. 너 네이티브들은 네이티브들의 어떤 그 자치에서 자치적으로 교육해야 된다. 더 이상 이제 서구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흑인들에서 교육에서 제외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백인들에게는 고등교육이 주어지고 고등교육이 주어지다 보면 더 높은 봉급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흑인들이 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광산 노동자라든지 하급 계층의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이 됐던 사람들이 요하네스 헤르하르투스
레이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1956년 인종별 분리투표 법안이었는데 이때 당시 이미 흑인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요. 이 법안은 뭘 얘기하면 칼라인들도 투표를 할 수 없는 권한에 둔 겁니다. 그래서 칼라인들이 그전에는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칼라인마저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을 만들면서 철저하게 백인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법안을 만들어갑니다. 이 핸드릭 프란스 페르 페르 페르브루트 페르브루트 이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르트헤이트의 설계자입니다. DF 말란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를 추진했던 사람 그리고 법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페르브루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수상이 되면서 대학교육 확대법, 반투자치 촉진법 그리고 1961년에 국민투표를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국가 이름이 Union of South Africa였는데 그거는 이제 영국 연방의 하나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영국 연방에서 같이 있지 않겠다. 우리는 남아공이라는 자치 독립 국가로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대학교육법 학대법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UCT라든지 그다음에 나탈 대학 그다음에 바트바터스 대학 이 조하네스버그에 있는 이런 대학들 안에 흑인들이 또 칼라인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이런 대학에는 오직 백인들만 교육할 수 있다. 점점 차별을 교육에서부터 차별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투촉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이게 제가 함께 저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흑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너 옛날에 너희 할머니가 쓰고 있었던 그런 뭐 아이디북 있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좀 찍어 보내달라 했으니 이제 보낸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아이디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epublic of 시스카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남아공 안에서 이 시스카이가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법안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셨듯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독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국령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투표한 결과입니다. 나탈 지역은 영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죠. 그래서 나탈 지역에서는 반대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찬성하지 않는 거죠. 그 외에 많은 지역에서 찬성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52.29%의 찬성을 받았어요. 이 찬성을 받아내기 위해서 페브루트가 어떤 걸 하냐면 투표 인구 조사를 가만히 해보니까 그때 당시 1960년대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구가 영국계 백인들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너들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인구 연령층은 18세까지 낮추니까 조금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할 때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춰요. 그리고 사우스 웨스트 아프리카 이쪽 지금 나미비아 지역이죠. 나미비아가 1990년대에 완전히 남아공한테 독립을 하는데 그 전에 남아공과 함께 이렇게 있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투표에 끼어들게 하죠. 근데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아프리카노와 영국 계통의 독일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2.3%의 1961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이제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 하나둘씩 이제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페브루트라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이제 암살이 돼요. 1966년 9월 6일 날 이제 암살이 되어지는데 이게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 이름이 드미트리 차펜다스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칼로 4번을 이 사람 찔러서 죽이고요. 그리고 결국 불행하게 암살되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아파르트헤이트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1961년부터 1990년까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면 이제 1971년 반투 홈랜드법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코사족의 트랜스카이가 독립하고요. 그다음에 쯔아나족 버프카츠와나라고 하는 국가로 이제 독립을 하고요. 벤다족 벤다로 국가가 이제 독립하고요. 코사족 시스카이가 독립을 합니다. 10개 가까이 되어지는 그 홈랜드들이 있었는데 그 아파르테이트가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4개의 홈랜드의 국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흑인들은 독립국가, 너희는 이제 독립국가야. 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아이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남아공 도시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여권, 통행증, 여권을 소지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약 350만 명의 흑인들이 강제로 홈랜드로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흑인 그 지역들은 이제 백인들이 지역을 차지하죠. 그러면서 이제 흑인들이 본격적으로 봉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 봉기의 시작이 1960년 3월 샤프빌 봉기예요. 이때 그 PAC에 의해 주도되어서 그 통행증 반대 지참 반대 운동을 하고 이제 불태우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960 일자가 빠졌네요. 1961년 ANC가 그 민족의 창 윈도우가 아닙니다. 이게 그 스피어 예, 그 민족의 창 왠지 우리는 그 창문을 세상하게 된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군대를 창설하는데 그때서부터 무폭력 흑인 저항에서 그 무장 그 저항 운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4년에 만델라가 투옥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신령을 받고 투옥됩니다. 그리고 1976년에 소위에트 봉기가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더 활발한 어떤 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게 흑인 투쟁들은 좀 많이 제가 좀 깊게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 많은 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남아공에 대해서 그 흑인 투쟁에 대해서 많이 뭐 관심을 가지고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아파르테이트로 해서 충돌에 의해서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부상자와 사상자들이 발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르테이트가 이제 폐지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디케르트 대통령이 이제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합니다. 그게 1990년 2월이에요. 그리고 1990년 6월에 그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고요. 1991년 6월에 우리가 봤던 그런 많은 법안들, 거주지역 법안, 토지법, 주민등록법안, 이 인종차별 3대 악법을 이제 폐지하기 시작하고요. 1991년 7월에 ANC는 공산당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남아프리카 공산당 연합을 해서 그 만델라를 의장으로 하고 시슬루를 부의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통령 라마포사가 사무총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정권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요. 1994년 3월에 교육 철폐 를 이제 관행을 철폐하고요. 그다음에 1994년 4월부터 최초의 흑백 다중 다민종 민주 총선이 이제 실시되어집니다. 그러면서 ANC가 63%의 지지를 받으면서 압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정당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63%도 상당히 많은 그 표를 득표
보기에는 뭐 많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엔 굉장히 많은 득표를 이제 받은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4년 5월 10일 날 ANC 의장인 만델라 씨가 흑인 정권을 이제 만들어서 흑백 연합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보여줬던 사진입니다. 이게 사회적 불균형이 어떻게 나타나냐? 아파르테이트 기간을 거치면서 사실 주거지를 나누는 것이 그 아파르테이트 그 법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한쪽으로 이제 밀어넣는 거죠. 사실 제가 뭐죠 타운십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이게 타운십을 다루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부러 좀 뺐습니다. 그래서 타운십이 나중에 다른 어떤 선교사님들이 한번 타운십을 조금 다루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타운십 법안을 통해서 많은 타운십들이 형성이 되고 그곳 안에 그 흑인들과 유색인들 그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몰아넣고 그 흑백 간의 사회적 불균형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 현대 사회 안에 나타난 아파르테이트 영향을 보면 첫 번째가 조직적 폭력 조직이 이 아파르테이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실질적 시작은 1910년도에 타운십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사실 시작을 하거든요. 그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유입되어지는 사람들을 조금 에서부터 우리 그 공동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체적인 어떤 조직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조직이 그 지금의 지금 그 갱 조직으로 발전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가정의 위기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정의 위기란 뭐냐면 아까 보셨듯이 그 한쪽 지역에 이제 몰아넣고 그리고 그 몰아넣을 때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몰아넣은 게 흩어서 몰아넣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 이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이주 지역으로 들어가면서도 그 시스템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 가족 안으로 밖으로 나가는 게 이제 무서워지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격리되어져 살다 보니까 느끼시죠? 가족 안에서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뭐 별거 아닌 일들 가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자녀들 안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길거리로 나가서 깽조직 그때 당시 이제 있었던 그 깽조직에 들어가고 그 깽조직에서 그 젊음을 보내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의 위기들이 오고 그러면서 찾아온 게 자연스럽게 술, 마약, 깽들이 이제 가장 많이 손을 대는 게 마약이죠. 마약 문제, 술 문제 그리고 청소년 성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파르트 체계가 단순히 어떤 인종적 분리가 아니라 백인 이외의 인종에 대한 이동에 대한 차단, 그리고 거주 자유에 대한 차단, 교육에 대한 차단, 기회에 대한 차단, 나아가서 아프리카인들의 미래에 대한 차단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